지난 3월 1주, 3월 2주, 이렇게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기사가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저개발국의 더 가혹한 온난화, 이상기후 사망자 수 15배.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뭐 소말리아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소말리아는 원래 이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지냈던 나라인데, 그 유럽 쪽에 폐기물을 되게 싸게 우리나라에 버려도 돼 하고 이렇게 받았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가 다 죽어간 거죠. 죽어가고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다 폐기물로 이렇게 뒤덮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삶이 다 이제 피폐해지니까 총을 사서 바다에 갔더니 그 해적, 소말리아 해적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해적이 되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못 살다 보니까 그 적은 돈으로 그 폐기물들을 다 받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총을 들고 바다에 나가서 그 돈을 갈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랑 후보 1위가 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그 대신에 부유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또 그런 저개발 국가의 폐기물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개발국의 더 가혹한 온난화, 이상기후 사망자 수 15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대 가스올림픽 개최 탄소 중립 선도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EU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환경에 덜 영향, 이것이 과학이다. 처음에 우리가 2030 그리고 2050 그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막 원전을 탈원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에너지를 다 충당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서서히 유럽도 그렇고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약간 정책으로 바뀌고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배구조부터 모두 먹거리까지 풀무원의 ESG DNA가 쏙 이런 기사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것들은 보면 풀무원 N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보통 보면 그 기업을 이제 ESG 평가 기준에 지금 딱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업 평가가 결국 뭐냐 하면은 그 금융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기업이 움직이려면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표를 이제는 이 ESG 지표를 가지고 잡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떤 실적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고를 보면 ESG 뭐 평가, ESG 친환경 이런 게 대대적으로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게 다 자기들의 실적이고 나중에 평가의 지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천 100대 기업 중 11곳의 최고 지속 가능 책임자, 그리고 재활용품 이용, 공해 수업, 기후위기 오감으로 채워.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어떤 수업으로 클래스가 열려 있고 또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당장 에너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차에 주유를 하려고 갔더니 경유값이나 휘발유 값이나 몇십원 차이, 30원 차이 나던가 그랬어요. 휘발유가 1995원이면 경유가 1990원대. 뭐 1900, 하여튼 얼마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 지금 쭉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곧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매우 깊은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점점 더 체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 물가 상승 요인들이 이게 다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시민 전문가가 되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참여하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할 때 금융에 대한 말씀 드렸죠. 이렇게 보면 ESG 목표만 세워도 대출금리 1% 낮춰드려야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돈을 우리가 그전에는 산업화를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그게 지표였다면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런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 금은 굴뚝에 올라오는 연기를 보라. 이게 곧 우리의 경제 성장을 알리는 어떤 메시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막 석탄, 화석 연료를 떼어서 공장이 막 가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굴뚝을 보라. 이런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정말 산업화를 해야 된다. 산업화가 필요했던 시절인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몰랐고 그런 것처럼 이게 한 30년 텀을 지나면 제 그 70년대 80년대 소방법에는 제가 그 성명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70년대 후반의 소방법에는 우리나라 소방법에는 성면이 의무화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레트 지붕을 쓰고 막 불에 타지 않으니까 그 소재를 그걸 써라 했는데 30년이 지났더니 폐 환자가 발생하고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그 시절에는 그냥 당연히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30년의 텀을 지나니까 이런 환자가 발생하고 이런 기후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50년이 되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안 봐도 지금은 데이터가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달 3일부터 뭐 3기 ESG 리더십 과정 우리가 지금 기후 PD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그 기업의 리더들이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서 이런 과정이 아예 생겨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미세 플라스틱 없는 물티슈, 한솔 재지, 유아용 제품 출시.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저번에 제가 기사를 읽어줄 때 삼성과 파타고니아가 MOU를 맺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삼성과 파타고니아가 MOU를 맺을 수 있을, 뭐가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잠깐 물음표를 했는데 그게 어떤 거에 대한 광고였냐면은 삼성 세탁기를 세탁기 우리가 그 석유화학으로 만들어낸 원단을 세탁기에 돌렸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물로 이렇게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단과 그 세탁기를 돌렸을 때 이런 걸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또 콜라보가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파타고니아와 삼성 세탁기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ESG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게 기업들은 필요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탈원전 백지화만으로 부족, 대통령 직속 수출 TF팀 구성.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전에 앞에 했던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정착도 안 됐는데 바뀌는 정책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주장했었고 지금 당선된 대통령은
탈원전 백지화만으로 부족하다고 지금 이걸 약간 엎고 지금 24개를 뭐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사회 공헌 활동 강화, 주주 가치 제고, ESG 경영 가수. 지금 계속 그 기업의 관점으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광합성하는 동물처럼 경쟁자 포용해야 번성한다. 여기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출생, 자원 외교, 기후변화, 위기넘을 중장기 전략 만들 때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컨트롤 타워 없이 그 파트별로 계속 정책을 만들다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이쪽이 또 뭔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는 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가 남아서 그게 전기가 너무 과부하되면 그 기계가 무리가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멈춰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전기를 다 소비를 못 하는데 전기를 계속 생산하게 되면 그 기계가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그게 멈춰 놓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전라남도 쪽으로 그거를 주면 안 되나 하는데 전라남도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또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찾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아침에 그 조춘호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 지자체별로 정말 그 자체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50% 이상 이렇게 만들어야지. 독일의 예를 들더라고요. 독일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그 지자체별로 해서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구축을 50% 정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저출생 그리고 자원 외교, 기후변화, 위기넘을 중장기 전략을 만들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발견하는 자연의 조화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마지막 칼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개발국 더 가혹한 온난화 기후 사망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의 교회 집중호우로 이렇게 이들은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리는. 그래서 기후 변화는 인류 웰빙과 지구 건강에 위협적이다. 기후 변화에 지금 완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기회의 창은 아주 빠르게 닫히고 있다. 제가 그 월간 커넥터에 오래된 미래의 저자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지구에서 살아나가는 인간들은 정말 굉장히 이게 한 지구가 78억 인구라 그러면 한 10%의 인구가 지구에 존속하고 나머지는 다 이런 현상을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K 반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그들이 지배하는 리그에서 더 많은 부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갈 것이고 우리 넷플릭스의 영화 승리호를 보면 2092년을 배경으로 상상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구인의 5%만 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그 나머지 지구에 사는 인구들은 방독면을 쓰고 생활하고 그 티켓을 가지는 그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우리 그 자이드롭처럼 그렇게 생긴 걸 쭉 타고 그들이 만든 안전한 세상, 우리 지금 화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대륙을 탐험했던 그 예전에 인류의 욕망처럼 내가 살아가는 곳,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함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줌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구인 중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도 이런 현상에 노출된 지구인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지금 너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가스올림픽 개최, 이게 에너지에 대한 보면 여기 보면 세계 가스총회 5월 대구에서 90개국 350개 주 1만 2천 명 참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나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에너지를 어떻게 앞으로 기업에서 산업으로 산업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을 건지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대구총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반전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며, 그리고 대구총회 생산 유발 4,499억 원, 부가가치 유발 이렇게 해서 고용 유발 이렇게까지 경제적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하면 여기에 또 관련된 그 기업들이나 종사자들이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또 새로운 에너지 산업 전망으로 관심을 돌려서 피보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에서 이런 거에 또 에너지에 관심이 있고 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EU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환경에 덜 영향, 이것이 과학이다라고 지금 계속 UN 유럽 경제위원회가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친환경이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면 또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원전이 더 친환경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겠죠. 이게 그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보면 보고를 그때 그게 무색소, 무색, 무치잖아요. 이게 원전이. 그래서 그 이미 사람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안전하게 다 처리했다라고 보고를 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참여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책들이 있어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반갑다. 우리 동네 에너지가 많이 생기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이걸 어디에다가 생길 건데? 그러면 이걸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이 다친구리 순환 자원의 어떤 이게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에너지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원자력에 대한 추후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여기 보면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또 있잖아요. 탈원전 이걸 위로 가져와 볼게요. 탈원전 백지화만으로 부족하다 해서 지금 에너지 발전 비중이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에서 이게 2021년 기준 자료를 보면 석탄이 34%, 가스가 29%, 원자력이 27%, 신재생이 7.4%인데 이거를 더 많이 40%인가? 50%로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여기 보세요.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에너지 공약으로 가장 먼저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강조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2030년에 이전 최초 운영 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계속 운전하게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후화된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았던 현 정부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그 지진이 나서 그 대원 원자 발전소를 지금 처리하는 게 아직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거를 계속 주장하잖아요. 이거를 바닷물에 내보냈을 때 괜찮다, 안전하다를 어디 협회에 가입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해안 쪽에 어민들은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순환돼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한 30년 뒤에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그 수자원에서 그 바닷속 생물들에서 우리 식단으로 올라오는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종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플라스틱이 바다로 떠내려간다는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플라스틱을 그 어종들이 다 몸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식단 해서 생선 뭐 이런 거 막 밥상에 올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만 성인 기준으로 그 뭐지 신용카드 한 장 정도는 다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증명되지 않고 데이터는 없지만 30년 전에 성면처럼 30년 후에 인간을 이렇게 뭔가 연구했을 때 그게 다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미래 먹거리는 뭘 먹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같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배구조 모두 먹거리까지 풀무원의 ESG, DNA가 쏙. 과연 이 풀무원 ESG 이 경영 이끄는 유은무 바른 마음 경영실장 이름도 정말 거창한데 제가 뭐 풀무원 어떻게 뭐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정관 철제 기술의 ESG 원칙 사회의 선한 영향력의 최우선 ESG 평가 업계 첫 연소 5년 연속 A 플러스 창업 초기부터 유기농법 도입 ESG 경영과 함께 기업 키운 셈 2018년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 식물성 안전 먹거리 지향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유기농법을 도입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광고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계산했을 때 뭐 포장재를 뭐 생분해 비닐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닐 플라스틱 쓰지 않고 종이를 써요. 이거를 다 우리 그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에서 그걸 뭐라 그랬죠? 또 잊어버렸는데 타일러가 말했던 그 경제 가치 있었잖아요. 그죠?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그 가치를 다 계산했을 때 기회비용. 그것들까지도 이제는 그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냥 외우듯이 했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기회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무원이 이렇게 해서 ESG DNA를 키우려고 되게 2018년부터 애썼네. 그러면 기회비용의 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배운 사람들이 응용해야 될 분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을 데이터를 만들고 또 평가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다 카페에 공유할 거니까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인들도 이제는 여기 보면 능곡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역 아동들이 커피 자루를 재활용해 다이어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일반 우리가 지금 기후 PD에서도 이런 커리큘럼도 만들어 보고 기후 퀸즈를 만들어서 또 활동도 해보고 하는 거 이런 걸 참조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이거와 연결시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으로서 참여할 수 있겠는지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게 창의력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ESG 목표만 세워도 대출금리 1% 낮춰드려요.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게 대출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ESG 기준으로 대출 상품이 이렇게 아예 상품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대출 고리가 막힌다. 그게 막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없는 물티슈 한솔 재질 유아용품 제품 출시 이랬는데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없는 물티슈를 많이 써야 된다? 이거일까요? 그죠? 제로 플라스틱 돼 있잖아요. 제로 플라스틱인데 그럼 이 물티슈는 어떻게 나중에 썼고 어떻게 순환되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이 이미지를 정말 현혹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물티슈를 쓰는 거는 괜찮아. 그래서 이런 물티슈를 구해서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기사를 광고도 그냥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속에 이 내면에 있는 스토리는 뭐지를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도 그랬어요. 광고만 보면 그 광고 속에 쓰는 메시지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정말 넛지에 우리가 많이 걸려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ESG 경영, 기업, 시민단체, 언론, 긴장된 균형. 그러니까 균형과 다양성 그리고 뭐 공동체 이런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기사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빨리 안 열리네. 한 번씩 이 장화석 교수님이 칼럼이 여기 중앙일보에 올라오는데
저는 이분의 어떤 관점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발견하는 자연의 조화라는 칼럼을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2021년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은 이미 그보다 더한 격동기가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이 말해주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피적 행각 같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실용적 함의가 있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면 신기한 공기, 일상생활의 과학자 프리스틀리, 호흡과 광합성의 상호 부조 밝혀 삶을 개선하는 과학정치 종교를 이야기했는데요. 18세기 후반에 가서야 화학자들은 역사상 최초로 공기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기를 시작했대요. 기체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그저 어렴풋하게 알았고 공기는 모든 기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스틀리의 기체 연구는 일상적인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자연을 과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프리스틀리가 연구하여 알아낸 사실 중 하나는 지구상의 대기가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산소와 질소가 섞여 있고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 등도 소량 들어 있다라고 이때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스틀리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광합성의 발견이었대요. 광합성이랑 나중에 생긴 전문 용어인데 프리스틀리가 알아낸 것은 동물이 호흡함으로써 질이 나빠진 공기를 식물은 다시 좋게 하는시킨다는 것이었대요. 이것도 질을 잡아서 실험하다 알아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알았던 이 사실을 이런 과학자들의 어떤 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들을 우리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또 그러한 자연의 조화는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식물이 서로를 돕는 상호작용이다. 그죠? 동물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누가 식물이 다시 순환시켜서 산소로 이렇게 산소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연 조화는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식물이 서로를 돕는 상호작용이다. 동물이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영양소로 사용한다. 광합성이란 태양광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해 탄수화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며 그 부산물로 산소가 나온다. 동물은 그 탄수화물을 먹고 그것을 산소와 결합해 에너지를 뽑아낸다.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동물의 호흡과 식물의 광합성이 맞물려 들어가는 기가 막힌 조화는 지구상 생태계의 중요한 기초이다라고 했어요. 곧 여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왜 이 칼럼을 가지고 왔냐면은 우리 최재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생태 백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만이 최고 어떤 포식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그들의 어떤 공간을 침범하다 보면 공룡이 이 지구에서 멸망했듯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에 결국은 최고의 포식자가 제일 먼저 지구에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의 순환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내 자리를 최소화시키면서 내 먹거리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맞물려 가야 된다는 생태 백신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월 1주, 2주 칼럼을 가지고 왔습니다.